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촉촉한 백세 눈 건강을 책임지는 튼튼백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핸드백이나 바지 주머니 혹은 책상 위에 인공 눈물 하나쯤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인공 눈물은 이제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마치 가뭄 뜬 논바닥에 물을 주듯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뻑뻑해서 한 방울, 회사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침침해서 한 방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찬바람에 눈이 시려 또 한 방울. 우리 일상은 인공 눈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순자 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자 씨는 약국에 갈 때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화하고 시원한 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며 인공 눈물을 쇼핑하듯 사 모읍니다. 눈이 좀 가렵거나 피곤하다 싶으면 마치 소독약이라도 되는 양눈에 들이붓고는 아유, 시원해라, 이제 좀 살 것 같네라며 만족스러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저 눈이 편안해진다는 믿음 하나로 무심코 넣어왔던 그 인공 눈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눈 상태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는 작은 플라스틱 병 속의 액체가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내 눈의 상태와 궁합이 맞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사용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인공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진짜 눈물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인공 눈물 사용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우리 눈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을 갉아먹고 각막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눈에 넣는 양만큼은 정말 깐깐하게 골라야 합니다. 우리 눈의 표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점막 조직 중 하나입니다. 살짝만 먼지가 들어가도 비명을 지르는 이 예민한 곳에 우리는 매일 정체 모를 액체를 쏟아붓고 있었던 셈이죠.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눈이 더 따갑고 시리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상하다, 눈물인데 왜 더 아프지? 하고 의아해하셨겠지만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평생 의지해왔던 인공 눈물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인공 눈물 속에 숨겨진 방부제의 두 얼굴부터 내 눈 상태에 따라 골라야 하는 맞춤 성분, 그리고 우리가 99% 잘못 알고 있었던 안약 넣는 정석 방법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느낌이나 광고에 현혹되어 약을 고르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내 눈을 스스로 지키는 진정한 눈 건강 박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인공 눈물통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진짜 촉촉한 세상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국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인공 눈물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인공 눈물 주세요라고 하면 약사님이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주시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가격을 보시거나 혹은 익숙한 브랜드 이름을 보고 집어드실 겁니다. 하지만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이상의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지금 어떤 층이 무너졌느냐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 아무 약이나 넣는 것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 잠을 자라고 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바로 수분 보충형 인공 눈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 눈물은 3층 구조인데 그중 중간층인 수성층이 마른 분들을 위한 보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병 뒷면의 성분표를 유심히 보세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혹은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는 어려운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자기 몸무게의 100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수분 자석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인공 눈물은 점도가 살짝 있어서 눈 표면에 닿았을 때 수분을 꽉 잡아주고 눈동자를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주로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 때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 히알루론산 성분은 보습력이 좋은 만큼 입자가 커서 눈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분들이 고농도를 쓰면 오히려 시야가 뿌옇게 변하거나 눈이 끈적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즘 안구 건조증 환자의 80% 이상은 사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을 덮어주는 기름막이 없어서 눈물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증발형 건조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게 수분만 가득한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은 뚜껑 열린 냄비에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거나 뚜껑을 닫지 않으면 물은 계속 증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름 보충형 혹은 지질층 강화 인공 눈물입니다. 이 제품들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우리 눈물의 가장 바깥쪽 기름막을 제거해주는 카스터 오일이나 지질 성분이 미세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기름 성분들이 눈 표면에 아주 얇은 유막을 형성해서 아래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공 눈물을 넣어도 5분, 10분만 지나면 다시 눈이 시리고 뻑뻑해진다면 여러분은 수분이 아니라 기름이 부족한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수분 안약보다는 지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기름 입자를 아주 잘게 쪼개 눈물에 잘 섞이도록 만든 똑똑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은 마른 샘물인가? 아니면 뚜껑 없는 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는 것이 올바른 인공 눈물 선택의 시작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원재료를 공급해줄 때 우리 눈은 비로소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걸 넣어주는구나 라며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이제 인공 눈물을 고를 때 성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방부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큰 병에 든 인공 눈물과 하나씩 톡톡 뜯어서 쓰는 일회용 인공 눈물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마 집에서는 병으로 된 것을 쓰고 외출할 때는 일회용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품 사이에는 방부제라는 아주 무서운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병에 든 다회용 인공 눈물은 뚜껑을 한번 열면 공기 중에 세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방부제를 넣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벤잘코늄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세균을 죽이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우리 눈에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벤잘코늄은 독성이 있어서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 보호막인 각막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조증을 치료하려고 넣은 약이 오히려 눈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독을 주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각막이 이미 예민해진 상태라 이 방부제 성분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은 하루에 절대 4번에서 6번 이상 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병에 든 인공 눈물을 넣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기 눈을 괴롭히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일회용 인공 눈물은 어떨까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 혹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는 중증 건조증 환자분들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유, 그럼 일회용이 최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알뜰함이죠. 일회용 인공 눈물을 뜯어보면 양이 꽤 넉넉합니다. 한 번 넣고 남은 게 아까워서 뚜껑을 다시 닫아 주머니에 넣고는 점심때 또 넣고 저녁때 또 넣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부제가 없다는 것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눈에서 나온 단백질 찌꺼기가 입구에 묻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을 하루 종일 나누어 쓰는 것은 눈에 세균 배양액을 직접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회용은 개봉 후 첫 한 방울은 미세 플라스틱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에 버리고 양눈에 한 방울씩 넣은 뒤 남은 액체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까운 것은 내 지갑 속에 몇백 원이 아니라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여러분의 소중한 각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일회용은 말 그대로 일회만 사용하기 약속해 주실 거죠? 자, 이제 내 눈에 맞는 인공 눈물도 골랐고 방부제의 위험성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눈에 넣어볼 차례인데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넣으시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크게 뜬 다음 검은 눈동자 정중앙을 조준해서 약을 똑 떨어뜨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방법은 우리 눈의 해부학적 구조와 본능을 완전히 무시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눈의 검은 눈동자인 각막은 우리 몸에서 감각신경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곳에 차가운 인공눈물 액체가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눈은 본능적으로 꽉 감기게 되고 동시에 눈물을 왈칵 쏟아내어 침입자를 씻어내려 하죠. 결국 우리가 공들여 넣은 인공눈물의 유효 성분은 눈 속에 흡수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쏟아진 눈물과 함께 밖으로 다 흘러나와 버립니다. 비싼 약을 넣었는데 정작 효과는 절반도 못 보고 다 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쪽 손의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눈동자와 아래 눈꺼풀 사이에 붉은 점막이 만드는 작은 주머니 같은 공간이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주머니가 인공눈물의 안착지입니다. 셋째, 시선은 위쪽 천장을 바라보시고 약병 끝이 눈썹이나 눈꺼풀에 절대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 주머니 안쪽으로 인공눈물을 단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여러 방울 넣는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한 번에 머금을 수 있는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방울째부터는 무조건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넣은 직후에는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약 성분이 눈물관을 타고 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대신 눈을 지그시 감고 눈 안쪽 구석 코와 만나는 지점을 검지손가락으로 1분 정도 꾹 눌러주세요. 이곳에는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하수구인 눈물점이 있습니다. 이 하수구를 잠시 막아줘야 인공눈물이 눈 표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각막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 방울을 넣는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10방울을 들이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치료 효과를 냅니다. 오늘부터는 각막이 아닌 눈꺼풀 주머니에 넣기, 그리고 눈물점 꾹 누르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눈은 전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나는 안약이 눈 피로를 잘 풀어준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약국에서 청량감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안약에는 멘톨이나 캠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어 통증을 잊게 만드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 표면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자극적인 성분을 넣는 것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눈점막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충혈 제거제 성분이 든 안약입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을 때 한 방울만 넣으면 마법처럼 눈이 하얗고 깨끗해지는 약들이 있죠. 이 약들은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켜 눈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효가 떨어지면 혈관이 더 크게 확장되는 반동 현상이 생겨 눈이 전보다 더 빨개지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약물성 충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는 날이 아니라면 이런 충혈 제거제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공눈물은 많이 자주 넣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내 눈물이 부족하니까 수시로 채워줘야지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눈에는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나 락토페린 같은 아주 귀한 항균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인공눈물을 너무 자주 넣으면 이런 소중한 성분들까지 함께 씻어 내려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공눈물에만 의지하다 보면 우리 눈은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능력을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특별한 처방이 없다면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그 이상의 건조함은 인공눈물이 아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교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즈를 낀 채로 아무 인공눈물이나 넣어도 된다는 생각은 각막 손상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방부제가 든 다회용 인공눈물을 소프트렌즈 위에 넣으면 방부제 성분이 렌즈 재질에 흡수되었다가 서서히 방출되면서 각막에 지속적인 독성을 가합니다.
이는 각막 궤양이나 심각한 염증의 원인이 되죠.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방부제 일회용 제품 중에서도 렌즈 착용 시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제품만 골라야 합니다. 만약 일반 안약을 넣어야 한다면 렌즈를 뺀 상태에서 넣고 최소 15분에서 20분이 지난 후에 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위해 이 세 가지 오해만큼은 오늘 확실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공 눈물은 분명 안구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좀 마른 상태를 넘어 눈 표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인공 눈물만 넣으며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곤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이상 인공 눈물 쇼핑을 멈추시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인공 눈물을 하루 6번 이상 넣어도 10분만 지나면 다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뻑뻑할 때입니다. 이것은 눈 표면의 염증 수치가 이미 인공 눈물의 보습력을 압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염증을 직접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조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눈곱이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지거나 끈적하게 많이 낀다면 이는 단순 건조가 아닌 심한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력이 예전 같지 않게 떨어지거나 빛 번짐이 심해졌을 때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굴절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경 도수를 바꿔도 시야가 계속 뿌옇다면 건조증으로 인해 각막 상피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각막의 비명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눈꺼풀 주변이 붉게 붓거나 가려울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이봄샘 기능장애, 즉 안검염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인공 눈물을 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병원에서 막힌 기름샘을 전문적인 장비로 짜내거나 IPL 레이저 치료를 통해 기름샘의 염증을 잡아야만 비로소 건조증이 해결됩니다. 또한 눈 주위에 이물감이 너무 심해서 눈 속에 칼날이 들어있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각막 상처가 신경을 자극하는 단계이므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이 안구 건조증으로 처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고 몸 여기저기가 쑤신다면 이는 안과의 문제를 넘어선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눈이 침침하고 마르는 거지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눈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창문입니다. 인공 눈물로 증상을 가리는데 급급하기보다 왜 내 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백세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인공 눈물 사용 설명서 어떠셨나요? 평생 무심코 넣어왔던 작은 물방울 속에 이토록 많은 과학과 주의사항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4가지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 눈이 수분이 부족한지 기름이 부족한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성분을 골라야 합니다. 둘째, 자주 넣어야 한다면 반드시 무방부제 일회용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한 것은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셋째, 약을 넣을 때는 각막이 아닌 아래 눈꺼풀 주머니에 넣고 눈물점을 1분간 꾹 눌러주세요. 넷째, 증상이 심할 때는 인공 눈물에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인공 눈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눈물의 효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 눈물은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는 지팡이 같은 것이지 다리 근육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에만 의지하면 다리 근육이 더 약해지듯 인공 눈물에만 너무 의존하면 우리 눈의 눈물 생성 능력은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눈꺼풀 속에 잠들어 있는 눈물샘과 기름샘 공장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눈물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화면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꾹 감아 깜빡여줌으로써 기름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 건강한 눈물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맑고 깨끗한 천연 눈물이야말로 세상을 맑게 비추고 여러분의 눈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인공 눈물은 그 보약이 잘 만들어지도록 옆에서 잠시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인공 눈물을 넣을 때마다 내 누나 수고가 많다. 내가 더 잘 관리해줄게라고 다짐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한 방울을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이 다시 촉촉하게 빛나고 아침마다 상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